안녕하세요. 존스쿨의 박주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방어작용과 관련된 두 번째 내용, 인체 내에서 일어나는 방어작용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어작용과 관련된 단원에서는 질병과 병원체에서 한 문제, 그 다음에 오늘 강의로 이루어질 인체의 방어작용에서 한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잡아야 할 내용 중에 하나라는 점, 그 다음 또 강조드리지만 그동안 기출문제의 유형들을 보면 큰 유형의 변화가 없고 거의 기존 유형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고 기출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는 것만으로도 분명히 모든 문제를 만점 받을 수 있는 단원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내용에 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방어작용에 대한 전체 흐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느껴지긴 하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스토리 형식으로 머릿속에다가 그림화시켜서 저장을 시켜놓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내용을 뽑아 쓸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일종의 전쟁 시나리오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내용에 임하시면 훨씬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제 인체의 방어작용은 뭐로부터의 방어냐? 내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들 중에서 비감염성이 아니라 감염성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거거든. 그래서 그 감염성 질병의 주 원인이 바로 병원체지. 그래서 이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는 걸 처음부터 막아주는 장치, 그 다음에 이 병원체가 부득이하게 체내로 유입이 됐다고, 그럼 체내에서 이 병원체를 제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될 거야. 그래서 1, 2번 중에서 당연하겠지만 몇 번이 두 번째 내용이 CM 출제 내용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면 된다고. 오케이? 자,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 보자. 자,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는 걸 처음부터 막아주는 장치야. 됐지?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림은 아닌데 이 그림을 가지고 한번 해석을 해보자. 됐지? 여기 보면 눈이 있고 입이 있고 그 다음에 코 쪽으로는 비강, 비강과 구강이 뒤에 서로 연결이 돼 있지. 됐지? 그 다음에 귀 쪽으로 들어오는 공간을 통해서 이게 목 뒤쪽으로도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 됐지? 쭉 따라가다 보면 기관과 그 다음에 식도로 이제 나눠지게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식도를 따라가면 위, 그 다음에 기도를 따라가면 폐와 같은 호흡기가 나오게 되겠지. 자, 위 뒤쪽으로는 소장과 대장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됐지? 그 다음에 오줌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우리가 요도 부분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현재 내가 이렇게 표현한 경로들이 바로 몸 밖과 연결된 부분이 되는 거겠지.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위 속의 공간은 체내가 아니라 체외가 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체외에 존재하고 있는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이 되는 거. 체내로 유입된다는 얘기는 완벽하게 세포로 구성된 이 안으로 들어오는 거를 우리가 병원체 체내 유입이라고 보는 거야. 이 체내 유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되는 거겠지. 그치? 가장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피부다. 그치? 이제 피부라는 얘기는 공기하고 접촉되어 있는 우리 몸의 조직들인데 여기를 구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피부다라고 보면 되는 거겠지. 그래서 피부를 잘라서 확대를 시켜보면 이런 단면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여기가 체외, 여기가 체내라고 보면 되겠지. 체외와 가장 가까이 있는 여기 세포층이 보이잖아. 이 세포층들이 살아있는 세포가 아니야. 죽어있는 세포가 쌓여져 있는, 벽돌처럼 아주 촘촘하게 쌓여져 있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통 각질층이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생물학에서는 이 피부의 단면을 봤을 때 이런 각질층으로 구성된 부분들을 우리가 표피라고 불러요. 표피. 그 다음에 이 아래쪽으로는 실제 기능화되어 있는 물질 대사가 가능한 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여기를 우리가 진피라 부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 표피 위쪽으로 이런 병원체들이 서식을 하게 되면 이 병원체가 이 안으로 들어오려면 세포 사이를 파고 들어와야 되거든. 근데 세포가 굉장히 타이트하게 연결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자, 그러면 피부를 직접 관통해서 들어올 수는 없지만 피부를 통해서, 피부에는 땀이 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 그럼 이 공간을 통해서는 들어올 수 있다고. 됐지? 그럼 참고로 진피를 구성하는 세포들은 나름대로 기능화가 되어 있다 그랬잖아. 그럼 기능화가 되어 있는 세포들은 주변하고의 물질 교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세포가 타이트하게 연결되어 있으면 물질 교환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그래서 기능화되어 있는, 즉 물질 대사가 가능한 세포들 같은 경우는 세포와 세포 사이의 공간이 타이트하지 않다고.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공간이 있다는 얘기지. 되겠지? 참고로 여기가 땀이 나오는 공간이면 여기 공간이 바로 땀샘이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세포들이 바로 뭐가 되니? 땀샘 세포가 되겠지. 그럼 땀샘 세포는 진피 안에 구성되어 있는 물질 대사가 가능한 세포들이기 때문에 여기 세포와 세포 사이에 틈이 존재한다고. 그럼 병원체가 여기를 통해 들어오게 되면 이 틈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들어올 수 있겠지.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평상시에 여기를 뭘로 채워놨어? 땀으로 채워놓은 거지. 이제 땀의 성분은 약한 산성이에요.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이 산성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거든. 그래서 이 땀에 약한 산성화를 시켜주면 이 병원체가 이 땀 속으로 들어오면 이 산성화된 환경 때문에 얘들이 활발하게 움직이지 못한다고. 즉 얘들이 나름대로 제압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 땀 속에는 병원체를 완벽하게 분해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가 있거든. 라이소 자임이라는 효소를 통해서 이런 병원체들을 분해를 도와줌으로써 병원체가 최대한 체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땀 자체가 때가 되면 계속 흘러나오잖아. 그럼 혹시나 이게 병원체가 포함이 되더라도 땀이 나오면서 같이 흘러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래서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지 못하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우리 피부에는 이런 땀샘과 유사한 이런 구조물이 하나 더 있는데 그 구조물이 피지샘이야. 피지샘. 이런 피지도 나름대로 산성의 물질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도움을 통해서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장치로 활용이 되고 있다는 점. 피부가 아니라 여기 우리 몸 안쪽으로 들어오는 여기 세포들이거든. 여기 세포들은 여기 피부처럼 가장 바깥쪽이 죽은 세포로 되어 있지 않아. 여기의 세포층들은 전부 다 살아있는 세포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확대를 시키면
세포와 세포 사이가 나름대로 타이트하지 않다고. 그러면 병원체가 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틈을 통해서 병원체가 뭐 할 수 있어? 들어올 수 있다고. 이거를 이제 막아주는 또 다른 장치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대표적으로 여기를 확대해서 표현을 하면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이야. 여기를 구성하는 세포들 중에서 특히 기능화된 세포 중에 어떤 세포가 있냐면 끈적끈적한 액체를 만들어서 분비하는 세포가 있다고. 이 끈적끈적한 액체를 좀 더 유식하게 뭐라 표현하냐면 점액이라 표현을 하거든. 그래서 여기를 점액을 뿌려가지고 점액을 여기다가 뒤덮는 거지. 그치? 그러면 병원체가 유입이 되면 병원체가 점액을 뚫고 이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 근데 점액이 굉장히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쉽게 들어오지 못한다고. 됐지? 그 다음 이 점액 내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포함이 되어 있어서 역시 마찬가지로 병원체가 이 점액 속으로 파고들더라도 이 라이소자임이라는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병원체를 어느 정도 제압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는 거지. 참고로 여기 점액으로 덮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점액층이라 불러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아래 세포로 구성된 부분이지. 여기를 우리가 점막이라 부르지. 그럼 이러한 점액층은 어디에 분포되냐면 여기 소화기관, 호흡기관, 귀 쪽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외부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점액들이 있다고 보면 돼.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런 비교 내용을 살펴보면 위쪽 그림과 아래쪽을 보면 여기는 점액층이 굉장히 두껍잖아. 여기는 점액이 거의 없다고. 그럼 병원체가 쉽게 체내로 여기는 못 들어오지만 여기는 병원체가 쉽게 뭐 할 수 있어? 체내로 들어올 수 있는, 즉 유입될 수 있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가 여러분들이 음식물을 섭취하게 되면 이 음식물 속에는 각종 미생물들이 같이 섞여서 단시간 동안에 우리 소화기관 중에 위까지 들어올 수 있다고. 됐지? 그럼 이 미생물 중에서는 당연히 우리에게 질병을 일으키는 무슨 체도 포함이 되어 있을까요? 병원체도 포함이 되어 있겠지, 그치? 그 다음 윗속에서는 나름대로 음식물을 소화하는 시간대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여기서 말 그대로 음식물이 머무는 시간이 길다고. 거기다가 온도도 굉장히 따뜻하고 우리가 먹은 음식물 안에 영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특히 미생물이 번식하기 너무너무 좋은 환경이 된다고. 그래서 여기 속으로 들어온 미생물들을 죽여버리기 위해서 위에서는 위액을 분비하는데 이 위액이 굉장히 강한 산성이지. 강한 산성이 뭘 뿌려대는 거야? 염산을 뿌려대서 미생물을 여기서 말 그대로 초토화시켜버리는 거지. 이게 되겠지?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 눈을 구성하고 있는 눈의 세포층을 통해서도 병원체가 뭐 할 수 있어? 들어올 수 있겠지?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뭘 흘려대는 거야? 눈물을 계속 흘려대는 거지. 됐지? 그래서 눈물 속에서도 어떤 효소가 들어가냐면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가 들어가 있다.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여기 항문을 통해서도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잖아. 근데 우리 소장이나 대장에는 우리가 공생관계를 이루는, 즉 우리에게 무해한 세균들이 여기에 많이 서식을 하고 있다고. 가장 대표적으로 젖산균이 있지. 그럼 병원체가 유입이 되면 이 젖산균이 외부에서 유입된 이 병원체하고 맞서 싸워준다고. 내 몸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지. 됐지? 자, 그 다음에 요도를 통해서도 병원체가 들어올 수 있겠지.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뭘 싸니? 오줌을 싸서 압력을 계속 이들어 하는 거야. 밀어내는 과정이지. 참고로 오줌 같은 경우도 아주 약한 산성의 환경을 띠고 있기 때문에 병원체가 서식하는 거를 나름대로 막아주는 그런 구조적인 장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오케이? 되겠지? 이 과정이 전체적으로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되는 걸 막아주는 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체내로 뭐 할 수 있어요? 들어올 수 있겠지. 가장 대표적으로 여기서 물리적인 뭐가 나버리면, 상처가 나버리면 이 상처 틈을 통해서 들어온다고. 그럼 유입된 병원체를 체내에서 뭐 하는 과정이 필요해?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 지금부터 그 과정을 설명할 거라고. 자, 이 그림은 어디 그림을 보여준 거냐면 피부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보면 되고, 여기가 표피고 여기 아래쪽이 진피의 부분이다라고 보면 돼. 이해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으로는 여기 주변에 세포들이 있을 것이고, 이 세포들한테 영양소를 주고 노폐물을 받기 위한 혈액이 지나가는 모세혈관이 이렇게 존재하겠지. 자, 모세혈관의 구조적인 특징은 중간중간에 뭐가 존재하니? 틈이 존재한다고. 그래서 이 틈을 통해서 물질 교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구조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 됐지? 이 안에 바로 뭐가 있어? 혈구가 있다고. 혈구 중에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적혈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방어 과정의 핵심인 무슨 구들이 있다? 백혈구들이 이 안에 존재한다는 거지. 됐지? 이때 이 과정은 백혈구의 이제 주요한 기능들이 앞으로 다루게 될 텐데, 백혈구들도 나름대로 기능에 따라서 이름들을 막 여러 개를 붙여놨다고. 백혈구 안에 들어가 있는 여러 기능에 따른 이름들을 여러분들 앞으로 익히는 과정이 필요하다. 됐지? 그 처음부터 백혈구 하나하나의 기능을 처음부터 외우는 게 아니라 일단 방어 과정의 전체 흐름을 머릿속에 스토리식으로 일단 큰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내용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서 외우는 과정으로 이끌어 가야 돼. 됐지? 그래서 방어 과정은 흐름을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자, 그럼 진피 안에 있는 혈관 주변에 내 몸을 구성하고 있는, 즉 물질 대사를 하고 있는 세포들이 있겠지. 이 세포들 중에서 특정 백혈구 종류가 항상 진피 쪽에 상주해 있는데, 이 세포 이름이 뭐냐면 비만 세포야. 백혈구 종류 중 하나야. 됐지? 원래 이제 비만이라는 얘기는 우리 몸에 비만과 관련된 세포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했는데, 나중에 연구를 해보니까 그런 세포가 아니더라는 얘기지. 오히려 백혈구 종류면서 우리 방어 작용과 관련된 세포임을 알게 된 거지. 자, 그러면 살펴볼게요.
자, 피부가 찢겨가지고 여기 틈이 생겼다고. 그러면 우리 피부에 서식하고 있는 다양한 미생물들이 이 틈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숫자가 들어올 거라고. 됐지? 그 중에 대표적으로 병원체가 이렇게 다량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이거야. 병원체가 들어오게 되면 여기 진피 쪽에 있는 세포들을 막 건드리기 시작하는데, 특히 무슨 세포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비만 세포를 건드리기 시작하면 비만 세포가 위험 신호 물질을 분비하는데, 그 물질이 바로 히스타민이에요. 히스타민이 분비되면 히스타민의 역할이 이 병원체를 제압하는 역할이 아니라, 히스타민은 주변에 모세 혈관을 자극을 해서 이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 버린다고. 이유가 있겠지. 병원체를 직접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세포가 바로 우리 몸에 있는 혈구 중에서 백혈구라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혈구는 기능에 따라서 종류가 다양하다 그랬지. 그치? 그 중에라고 뭐가 있는 거고, 비만 세포가 있는 거고. 그럼 이러한 병원체를 직접 잡아다가 죽이는 세포가 있다고. 그 세포의 백혈구의 대표적인 애가 대식세포와 호중성 백혈구가 있어. 주요한 역할은 우리가 대식세포만 기억해도 상관이 없다. 이해되겠지? 그럼 병원체가 유입된 곳으로 이러한 대식세포나 호중성 백혈구와 같이 병원체를 직접 잡아낼 수 있는 세포들을 빨리 불러 모아야 된다고. 그 역할을 누가 하는 거야? 비만세포가 히스타민의 분비를 통해서 병원체가 유입된 곳으로 많이 유도시키기 위해서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버리는 거지. 됐지? 그러면 병원체들은 초반에는 여기에 많이 몰려있지만 이 병원체들도 그동안에 많은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세포들을 피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그럼 여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최대한 온몸으로 퍼져나가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뭘 타고 이동하는 거야? 혈액을 타고 이동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뚫리면 유입된 병원체의 대다수는 뚫린 곳에 있지만 아주 소수의 병원체들은 뭘 타고? 혈액을 타고 이미 온몸으로 퍼져나간 상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된다고. 됐지? 어찌됐든 병원체가 많이 몰려있는 곳으로 이런 대식이나 호중이를 불러야 된다고. 됐지? 그래서 히스타민이 분비가 되면 여기 혈관이 확장이 된다고. 그러면 혈관이 이렇게 막 뻗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를 확장시켜버리면 혈액이 이동을 하다가 이쪽보다는 이쪽으로 혈액량을 늘리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혈액 속에 포함되어 있는 대식이하고 호중이가 이쪽으로 많이 몰려 들어온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에 백혈구의 또 다른 특징은, 백혈구는 얘들은 스스로 세포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어요. 세포 구조를 변화시킨다는 얘기는 세포의 가장 기본적인 구조가 세포막이잖아. 이 세포막의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병원체가 이렇게 있으면 이 병원체를 잡아채야지. 그래서 세포막을 늘려가지고 애들 잡아서 세포 안으로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되겠어? 그 다음 또 하나. 이놈들이 이 세포막의 구조를 변화시키면서 뭐도 가능하냐? 얘가 자유자재로 원하는 방향으로도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래서 얘가 이쪽 방향 이동하고 싶어요. 그럼 이 세포막을 쭉 늘어뜨려가지고 여기를 고정시킨 다음에 잡아당겨버린다고. 얘들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동도 할 수 있다고. 그렇지? 거기에다가 이놈들은 이러한 자유자재의 세포막 구조 변화 때문에 이 모세 혈관의 좁은 틈도 이 특징을 통해서 뭐 할 수 있어? 이동할 수 있다고. 그래서 여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혈구의 종류 중에서 적혈구하고 혈소판이 추가적으로 더 있었잖아. 적혈구와 혈소판은 절대 여기 틈을 통과할 수 없는데 백혈구만 유일하게 이걸 통해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다고. 되겠지? 참고로 혈관 안에 있는 체액을 혈액이라 부르고 혈관 주변에 있는 체액을 우리가 조직액이라 한다고. 그래서 이 백혈구들은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 때문에 조직액이나 혈액이나 어느 곳이든 체액이라면 이놈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러면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버리면 이 틈이 훨씬 더 벌어지겠지. 그러면 이러한 대식이나 호중이가 이러한 세포 구조 변화를 통해서 빠져나가기 훨씬 더 뭐하다면 편하다고. 오케이? 그래서 이러한 세포 주변을 확장을 시켜주면 이런 식으로 해서 대식이와 호중이가 병원체가 많이 몰려있는 쪽으로 이렇게 많이 유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빠져나오게 되면 여기 혈액의 성분 중에서 혈구를 제외한 성분이 혈장이잖아. 그럼 혈장도 많이 빠져나오게 된다고. 그럼 이쪽에 조직의 양이 많아지겠지. 그럼 여기 피부를 뭐하게 해서 많이 밀겠지. 그러면 피부가 이렇게 부어오름 현상이 생긴다고. 조직의 양이 많아져서 그런 거야. 이해되겠지? 그럼 이렇게 병원체가 많은 곳으로 호중이하고 대시가 이렇게 출동을 하면 이 병원체를 자신이 직접 이와 같은 식으로 잡아다가 자신의 세포 안으로 끌어와서 이 세포 안에서 애들을 뭐 시켜버리는 거야? 분해를 시켜버린다고. 됐지?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식세포 작용이라고 부른다고. 또는 뭐 식균 작용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더 큰 틀로는 식세포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됐지? 그 중에서 식세포 작용이 두 가지가 가능한데 그 중에 주 핵심 내용은 누구다? 대식의 기능이다. 호중이는 그렇게 뭐 지금은 거의 물어보지도 않기 때문에 호중이보다는 대식이만 여러분들이 기억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미 온몸으로 퍼져나간 이러한 병원체들은 어떻게 잡아낼 것이냐? 그러면 대식이나 호중이가 온몸을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애들을 막 찾아다녀야 된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러한 병원체들의 증식 속도보다 대식이나 호중이가 애들을 찾아가지고 죽이는 속도 훨씬 더 느리다고. 그럼 이 병원체가 우리 몸에서 엄청난 속도로 증식을 해버리겠지. 그러면 그러한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난 병원체들을 어떻게 빠르게 제압할 것이냐. 이후의 과정이 또 그런 과정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병원체들 일부는 이런 대식이나 호중이를 피해가지고 내 몸의 정상세포 있지. 백혈구를 제한 또 다른 기능을 담당하는 이 정상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얘들이 이 안에서 서식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 그대로 세포 안에 숨어버리는 거지. 그럼 이 병원체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거잖아. 이런 식으로 특정 병원체가 유입된 이러한 정상세포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무슨 세포라고 부를 거냐면 감염된 세포라고 부른다고. 그럼 감염된 세포 안에는 이 병원체 숫자가 뭐 하겠어? 늘어나겠지. 늘어나게 되면 이 감염된 세포는 원래의 기능을 더 이상 수행할 수가
없겠지. 그러면 이러한 감염된 세포는 이제 안타깝지만 애들은 뭐 시켜야 돼? 또 애들 또 죽여버려야 된다고. 이런 과정이 앞으로 뒤에서 일어나는 거야. 여기서 그 흐름을 다시 잡고 가보자고. 참고로 여기 비만 세포에서부터 히스타민 뿌려대고 주변 혈관이 확장되고 대식이나 호흡중이나 출발해서 식세포 작용이 일어나는 과정까지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염증 반응이라고 부른다. 대식이나 호중이가 작용하는 이 과정은 그렇게 강한 과정은 아니야. 즉 병원체를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고. 그러면 이 병원체가 완전히 제압하려면 백혈구들 중에서 정말 기능이 뛰어난 또 다른 백혈구들이 있는데 일종의 백혈구들의 대빵들이라 보면 돼. 그 대빵들을 묶어다가 뭐라 부르냐면 림프구라 불러. 그래서 지금 백혈구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지. 첫 번째 비만세포, 대식세포, 그다음 뭐가 나오고 있어? 림프구가 등장을 한다고. 그래서 그럼 림프구도 종류가 두 종류가 있다고. 첫 번째가 비림이가 있어. 비림프구. 나는 그냥 줄여서 비림이라 불러. 됐지? 그 다음에 T림프구가 있다고. 됐지? 이름 가지고 제발 좀 어려워하지 마. 백혈구들이 가지고 있는 기능상의 종류를 그냥 이름화 시킨 것 뿐이니까. 그래서 이 T림프구가 또 기능에 따라서 두 종류로 또 나눠진다고. 그 중에 첫 번째가 보조 T림프구야. 두 번째가 독성 T림프구라고. 되겠냐? 이렇게. 이 림프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혈구들 중에서는 대빵들이라 그랬지. 근데 이 대빵들이 쉽게 움직이지 않는다고. 이 대빵들은 반드시 뭐에 대한 정보가 꼭 필요하냐면 병원체들이 가진 정보가 꼭 필요해. 이 정보를 알아야 애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거거든. 그래서 림프구들의 특징은 병원체들의 정보를 꼭 받아서 움직인다고. 이후에 설명을 하겠지만 이 병원체가 가진 이 정보를 뭐라 부르냐면 우리가 앞으로 항원이라 부를 거야. 그래서 항원의 정확한 의미는 이 이후에 다시 한번 설명할 거야. 지금은 전체 흐름을 표현을 할 거니까. 그래서 어찌됐든 병원체 정보가 필요하다는 거. 그럼 이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누가 주냐면 초기에 식세포 작용을 했던 호중이와 대식이 중에서 이 대식이가 이 역할을 한다고. 즉 림프구들한테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바로 누가 한다? 대식이가 한다고. 됐지? 그럼 대식이가 이것을 세포 안에서 분해하는 과정에서 분해된 산물 중에서 이 병원체의 정보에 해당되는 부분만 골라다가 림프구 중에서 누구한테 주냐면 보조 T림프구한테 그 정보를 준다고. 됐지? 그럼 이 보조 T림프구는 그 정보를 누구한테 넘기냐면 B림프구하고 독성 T림프구한테 넘겨준다 이거야. 됐지?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대식이가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누구한테? 보조 T림프구한테 넘긴다고. 그럼 내가 이걸 보티라고 부를까? 보티. 됐지? 그럼 보티가 분열을 한다고. 정보를 가지고 분열을 해요. 그래서 온몸에 애를 보내는 거지. 보내면서 독성 T림프구나 B림프구를 만나게 되면 걔들한테 여기서 얻은 정보를 나눠주는 거야. 됐지? 첫 번째, 얘가 이 정보를 누구한테 넘겨주냐면 독성 T림프구한테 넘겨준다고. 그래서 독성 T림프구를 나는 앞으로 독티라고 부를 거야. 독티. 됐지? 그럼 독티가 이 정보를 받지? 그럼 얘가 또 분열한다고. 분열해서 이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온몸을 돌아다니지. 그래서 이 정보를 계속 찾아다니는데 독성 T림프구의 역할은 어떤 정보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병원체에 감염된 세포가 있다고. 그럼 감염된 세포 안으로 이 병원체가 들어왔겠지. 애들이 증식했을 것이고. 그럼 이 감염된 세포도 이 병원체를 세포 안에서 완벽하게 제압 못하지만 일부는 제압할 수 있다고. 그렇지? 그럼 애들이 분해되면 이들이 가진 정보를 살짝 이렇게 옮겨놓는다고. 그래서 뭐에 대한 정보를?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살짝 애들 제시한다고. 즉 애는 자신이 뭐 됐으면 알려주는 거야. 그 병원체한테 감염이 됐으면 애 스스로 알려주는 거지. 그치? 그럼 독성 T림프구는 이러한 병원체의 정보가 제시된 이러한 감염된 세포들을 찾아다가 애들을 완전히 뭐 시켜버려. 제거를 시켜버려. 자, 그 다음에 이 보조 T림프구가 이 정보를 가지고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난단 말이야? B림프구를 만난다고. 참고로 나는 이 B림프구를 줄여가지고 B림이라 부를 거야. 됐지? 그러면 이 정보가 애한테 제공이 되잖아. 그러면 애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애는 일단 분열을 해요. 나머지도 다 분열하는데 특히 내가 여기다가 분열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 됐지? 그럼 B림이가 이런 식으로 이 정보를 가진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가진 B림이 숫자가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오케이? 됐지? 자, 그 중에서 대다수의 B림이들은 이들의 기능을 최종화시키는데 그 과정을 뭐 된다 표현하냐면 분화된다고 그래. 우리가 1단원에서 설명을 했지만 세포가 분화가 된다는 얘기는 기능화된다는 뜻이라고 그랬지. 그럼 어떤 세포로 분화가 되냐면 형질세포라는 놈으로 분화가 된다고. 일단 형질이라는 얘기는 기능화가 끝났다는 얘기야. 그럼 애들은 어떤 물질을 만들어서 뿌리는데 그 물질의 모양이 Y자처럼 생겼다고. Y자처럼. 그래서 이 Y자 형태의 단백질 물질을 뿌려야 된다고. 참고로 이 Y자 형태의 단백질을 우리가 앞으로 뭐라 부를 거냐면 항체라 부를 거야. 됐지? 아까 얘기했지만 병원체가 가진 정보를 우리가 항원이라 부르지. 이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물질 중에 하나를 우리가 뭐라 부르는 거야? 항체다라고 부르는 거지. 그럼 이 형질세포는 온몸을 돌아다니는데 어딜 돌아다니겠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백혈구들은 혈액에도 존재하고 조직에도 존재하겠지. 그래서 혈액이나 조직에게 애들이 계속 분포가 된다고 온몸에. 그러면서 계속 뭘 뿌려야 되는 거야? 항체를 계속 뿌려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항체를 어디다 뿌려야 되냐? 내 몸의 체액에다가 뿌려야 된다고. 그래서 이 체액의 대표적인 애가 혈액이야. 그 다음에 조직에게도 뿌려야 되는 거지.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 또 다른 체액 중에 하나 림프액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야. 이 정도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 그치? 좀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 혈액을 우리가 크게 두 개로 분리하잖아. 혈구랑 혈장으로 분리했었다고. 이때 혈장과 동일한 말이 혈청이다. 그렇지? 그럼 정확하게 항체가 뿌려지는 장소는 혈구 주변에서 계속 뿌리는 거지. 그럼 혈액이라면 어디에 뿌려지겠어? 혈장에 뿌려진다. 또는 혈청에 뿌려진다고. 여기에 바로 뭐가 존재하는 거야? 항체가 존재하는 거지. 조직에게도 항체가 존재하고 림프에게도 항체가 존재한다고. 어찌됐든 형질이는 항체를 어디다가 뿌리고 다녀? 체액에다가 뿌리고 다닌다고. 이해되겠지? 그러면 체액에는 다량의 뭐가 막 뿌려져 있겠어? 항체가 막 뿌려져 있겠지? 그럼 항체 역할은 무엇이냐 그러면 여기 주변을 지나가는 병원체들이 있다고. 그러면 이 형질이는 이 항체를 그냥 만든 게 아니라 이들이 가진 정보를 갖고 만들었잖아. 그러면 이 항체도 마찬가지로 이 정보를 알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 항체가 이 정보를 가진 병원체들에게 찰싹 달라붙는다고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항체가 Y자잖아. Y자를 보면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꼭지점 3개 중에서 이 2개라고. 말 그대로 이렇게 2개를 붙잡을 수 있다고. 됐어? 그러면 하나를 붙잡으면 또 다른 병원체를 해서 또 이렇게 붙잡을 수 있다고. 됐지? 그럼 항체가 또 이렇게 붙잡는다고. 그럼 애들이 또 이렇게 붙잡겠지. 그렇지? 그럼 체액을 지나다니면 이 정보를 가진 병원체를 만날 때마다 애들이 계속 연결이 된다고. 그럼 애들이 굉장히 덩어리가 되겠지. 그러면 병원체가 체내를 활동함에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커지겠지. 이들의 활동성을 확 줄여버리는 거야. 그래서 온몸으로 도망쳐서 증식하고 있는 이 다량의 병원체를 굉장히 빠르게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곧 뭘 만들어서 뿌려야 되는 거야? 항체를 만들어서 계속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애들이 덩어리가 된다고. 됐죠? 그러면 애들이 활동성이 제한이 되면 이 덩어리화된 병원체들을 결과적으로 누가 호중이나 대시기가 최종적으로 식세포 작용으로 처리해서 애들 제거를 시킨다 이거야. 이해되겠지? 그래서 전체적인 방어 과정 중에서 정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가 뭘 뿌려야 되는 거야? 항체를 뿌려야 되는 거지. 이해되겠지? 그래서 항체가 뿌려지게 되면 온몸에 퍼지는 병원체를 정말 빠른 속도로 제압할 수 있다고. 됐지? 아주 효과가 크지? 근데 이렇게 효과가 좋은 항체를 뿌려대려면 반드시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갖고 만들어야 되잖아. 그래서 이걸 만들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그래서 병원체가 최초로 유입이 되면 뭐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평균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 걸리는 시간이 보통 5일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그러면 5일에서 7일, 즉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병원체가 내 몸에서 활기를 치고 있는, 즉 증식이 엄청나게 일어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그 과정이 여러분이 굉장히 무한 시기야. 아픈 시기라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몸에 유입된 병원체를 다 제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근데 또 나중에 이것과 동일한 정보를 가진 병원체가 또 들어올 수 있잖아. 그럼 이것 가지고 내가 또 고생할 수 있겠지. 그럼 또 뭘 만들어야 돼? 항체를 만들어야 돼. 며칠 기다려야 돼? 5일에서 7일 정도 기다려야 된다고. 그래서 한 번 경험한 병원체에 대한 정보는 우리가 뭐 해두자? 기억을 해두자. 그래서 이 과정에서 비리미의 일부를 이 특정 병원체에 대한 정보만 기억하고 있는 기억세포를 만든다고. 이때 기억은 뭘 기억하는 거야? 병원체에 대한 정보, 그 말을 다른 말로 항원, 즉 병원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 기억의 역할은 뭐냐 그러면 동일한 정보를 가진 병원체가 2차 침입을 한다고. 그러면 이 기억이가 바로 작용을 해주는 거야. 이놈이 들어오자마자 뭐 해버려? 분열한다고. 됐지? 분열해서 엄청난 수의 기억세포를 만든다고. 전부 다 기억이들이지? 그래서 그 중에 일부 기억이는 그대로 남겨놔. 그렇지? 일부는 남겨놓고 그대로 나머지 기억이들을 역시 마찬가지로 그 항체를 만들 수 있는 기능화된 세포로 분할을 시켜버려. 됐지? 즉 무슨 세포로? 형질세포로 분할시킨다고. 그래서 그럼 이 형질세포가 역시 마찬가지로 Y자 형태의 단백질인 항체를 엄청나게 만들어가지고 뿌려대기 시작한다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병원체들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볼 수 있어 잡아낼 수 있다고. 됐지? 그래서 기억세포 작용으로 해서 항체가 만들어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 보통 하루나 길어봐야 이틀 안에 다 끝난다고. 그치? 그럼 병원체가 들어오면 걔들 증식을 위한 준비도 하기 전에 이 항체 생성으로 완전히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할 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 다음에 특정 병원체가 1차 침입했을 때 비리미의 분열 속도하고 2차 침입했을 때 기억이의 분열 속도를 보면 얘의 분열 속도가 훨씬 빨라. 그래서 한번 경험한 놈에 대해서는 엄청난 수의 형질세포 확보를 해서 이것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수의 항체를 뿌려서 병원체를 빠르게 제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우리가 이미 갖고 있다는 거지. 됐지? 대단하지? 그럼 또 하나, 그럼 기억세포는 아직까지 다 분화가 끝난 게 아니지. 형질세포까지 가야 분화가 완전히 끝난 거야. 오케이? 되겠지? 일단원 때 혹시 기억나니? 분화가 끝난 세포는 수명을 갖는다 그랬지. 그치? 그래서 형질세포는 수명이 보통 10일 정도 돼. 굉장히 짧지. 기억세포는 아직 분화가 다 안 됐기 때문에 얘는 수명이 결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의 평생 동안 가지게 된다고 보면 돼. 그래서 이 기억세포를 계속 남겨놓는 이유라고. 자, 그럼 방어 과정에 대한 일련의 과정들의 흐름을 잘 잡았지?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정리해 보자고. 아직 다 끝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교재 137쪽을 보시면 인체 방어 작용 모식도라 나와 있거든.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펴시고 내용을 하나하나 정리해 볼게. 자,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오는 걸 막아주는 장치, 그 다음 병원체가 체내로 들어왔을 때 이유 과정을 다 연결시킬 거야. 이해되겠지? 자, 병원체 침입 차단에 대한 사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상식선 수준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 그리고 수능에서는 이 세부적인 내용까지 물어보진 않아. 어찌됐든 우리 몸에서는 병원체 침입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구나 라는 정도. 됐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체가 들어왔다고 여기다 뭐라 적어놨니? 항원이 유입됐다 그랬지? 이 항원은 병원체가 가지는 정보, 이 정보를 가진 병원체가 체내로 유입됐다는 뜻이야. 되겠지? 자, 그러면 우리 진피 쪽에 존재하는 세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반응해주는 백혈구 종류가 바로 비만세포. 비만세포 뭘 뿌려야 되지? 히스타민. 그럼 히스타민 뿌리면 그 주변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서 이쪽 병원체가 유입된 쪽으로 백혈구 중에서 대시기하고 호중이를 빨리빨리 불러모았단 말이야. 되겠지? 그래서 이 대시기나 호중에 의해서 이 병원체들의 식세포 또는 식균 작용을 통해서 얘들을 제거하는 이제 과정이 일어났었지,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의 과정을 우리가 뭐라 불렀었지? 염증 반응이라 표현을 했지, 그치? 자, 그 다음 이때 대시기의 역할은 이놈이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얻어낸 병원체에 대한 정보, 즉 뭐에 대한 정보를, 항원에 대한 정보를 이제 림프관한테 넘기겠죠, 그치? 그 전까지의 과정이야. 그 전까지의 과정 우리가 이 과정을 1차 방어 작용이라고 그래. 1차 방어작용. 됐지?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거를 선천적 방어작용 또는 선천적 면역작용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고, 이거가 똑같은 말로 비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표현을 해. 비특이적이라는 말은 이거 이후에 이제 그 이유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어찌됐든 여기까지의 과정이 1차 방어, 선천적, 비특이적 방어작용에 해당된다는 거지. 그치? 그럼 나머지는 무슨 구에 의한 작용이야? 림프 구들에 의한 작용이지. 림프 구들에 의한 모든 작용을 통틀어서 2차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 대시기가 림프구 중에서 누구한테, 그렇지, 보티한테, 즉 보조 T 림프한테 정보를 주게 되면 이 보조 T 림프는 이 정보를 독성 T 림프구와 B 림프한테 정보를 넘기게 되고, 그럼 독성 T 림프는 누굴 찾았다 했었지? 이 병원체에 대한 정보, 항원을 가진 병원체한테 감염된 세포를 골라서 제거를 시켜버렸지. 자, 그 다음 B림이는 A한테 정보를 받으면 A가 분열을 해서 두 가지 세포로 분화가 되잖아. 즉 Y자 형태의 단백질인 항체를 만들어 뿌려댈 수 있는 형질이하고, 그 다음에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즉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진 기억기 세포로 이렇게 분화가 됐었죠, 그치? 이렇게 내가 항체를 생산하면 항체를 어디다 뿌려야 된다고? 체액에다가 뿌리고 다닌다고. 그럼 이 항체가 최초로 정보를 받았던 이 정보를 가진 병원체하고 결합을 해서 얘들을 모아주지. 그럼 모아주게 되면 그 모아진 덩어리들을 대식이나 호중이가 최종적으로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처리하게 된다는 거지. 됐지? 참고로 항체가 병원체한테 달라붙는 과정을 무슨 반응이라 표현하냐면 항원 항체 반응이라 표현을 해요. 그래서 얘들의 덩어리를 굉장히 키워주는 거지. 자, 그 다음에 기억이는 어떤 역할을 했었지? 이 동일한 정보를 가진 병원체가 몇 차 침입했을 때, 2차 침입했을 때 얘가 작용을 하는 거지. 역시 얘가 분열을 해서 두 가지 세포로 분화가 되지. 하나는 기억이로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 하나가 역시 마찬가지로 항체를 생산할 수 있는 형질세포로 만들어서 항체를 뿌려대서 항원 항체 반응을 유도시켜서 병원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제압을 한다는 거야. 됐지? 어찌됐든 여기 림프구들의 모든 과정을 2차 방어. 됐지? 그 다음에 애가 먼저 일어나줘야 애가 일어날 수 있지. 왜? 뭐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 되니까.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아야지만 애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됐지? 그래서 얘를 후천적 방어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 됐지? 그 다음에 얘를 또 다른 말로는 특이적 방어작용이라고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비특이적이다, 특이적이라는 말은 이 이후에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라 이거지. 자, 그 다음에 2차 방어 내에서도 이제 나름대로 또 역할에 대한 또 개념들도 남아있거든. 특히 독성 T 림프구는 내 몸에 비정상화 돼버린, 즉 감염된 세포를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A에 의한 과정을 세포성 면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독성 T림프구는 병원체를 직접 제압하는 게 아니라 그 병원체로 인해서 비정상화 되어버린 원래 내 세포를 그냥 제거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됐지? 그래서 세포성 면역이다 라고 표현해 주는 거고, 그 다음 B림프구에 의한 역할은 가장 핵심이 뭘 뿌려야 되는 거야? 항체를 뿌려대는 걸 했단 말이야. 항체를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다가 뿌려댔었지? 그렇지. 체액에다 뿌려댔었지. 혈액이라면 혈장 또는 혈청, 그 다음에 조직에 이와 같은 체액에다 뿌리고 다녔었다고. 그래서 이 뿌리는 장소의 명칭을 따서 비림프구에 의한 작용을 체액성 면역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다고. 됐지? 그 다음에 체액성 면역 안에서도 이 비림프구가 최초로 처음 들어온 1차 침입한 병원체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먼저 작용을 했잖아. 그래서 이거를 체액성 면역 중에서도 1차 면역이라 한다고. 됐지? 주의할 점, 어떤 개념이 헷갈릴 수 있냐면 1차 방어와 그 다음에 1차 면역이라는 개념을 헷갈리면 안 된다고. 그래서 1차 면역은 2차 방어 중에서 체액성 면역에 대한 개념이야. 1차 방어는 이것과는 아예 별개의 과정이니까 절대 혼동하시면 안 된다. 됐지? 이거 가지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이 장난을 많이 친다고. 됐지? 자, 그 다음에 기억이가 작용을 하잖아. 기억이가 작용을 해서 이와 같은 식으로 과정이 일어나게 되면 얘를 2차 면역이라 불러. 오케이? 되겠지? 자, 그러면 또 동일한 병원체를 가진 병원체가 또 들어왔다고. 그럼 기억이가 또 작용을 하겠지. 그럼 얘가 마찬가지로 형질이하고 기억을 또 남길 것이고, 형질이가 또 뭘 만들어? 항체를 만들어서 항원 반응을 또 일으킬 거라고. 그래서 앞으로 기억이만 작용하면
이거에 대한 병원체 침입 차수와 관계없이 모든 기억이가 작용하는 거는 전부 다 무슨 면역을 뺄 거냐면 2차 면역을 뺄 거야. 그럼 2차 면역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세포가 작용했다는 뜻이야? 기억세포가 작용했다는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된다고. 자, 그러면 전체 방어 과정 중에서 80%가 마무리됐다고. 그래서 선생님 나머지 20%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림프구들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특징들이 있거든. 그 특징들을 알면 특이적이다, 비특이적이다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 됐지? 자, 내 몸의 백혈구 중에서 대시기가 있어요. 대시기 역할은 외부에서 유입된 병원체들을 직접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을 하잖아. 됐지? 그럼 대시기가 돌아다니다 보면 병원체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원래 세포도 있을 거란 얘기야. 이해되겠지? 이 병원체가 예를 들면 세균이라 가정을 하면 세균도 세포고 얘도 세포라고. 그러면 이게 내 거인지 내 거가 아닌지를 애는 스스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됐지?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원체가 가진 정보가 있다 그랬지. 그 정보를 묶어다 뭐라 불렀지? 항원이라고 불렀잖아. 항원은 우리가 뭐로 생각하면 되냐면 신분증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나름대로 세포들은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나름대로 뭐를 다 가지고 있어? 신분증을 전부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내 세포도 이 신분증인 항원을 가지고 있고 이 병원체들도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신분증인 항원을 다 가지고 있다 이거야. 이 항원의 성분이 주로 뭐냐면 단백질이야. 우리가 질병과 병원체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단백질은 나름대로 고유한 무슨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그렇지. 입체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지. 생명체들은 자신의 신분증을 입체의 구조를 가지고 드러낸다 이거야. 됐지? 그러면 이러한 항원들 같은 경우는 주로 어디에 존재하냐면 세포라면 세포막에 이렇게 존재를 한다고. 세포막에. 됐지? 그래서 정상 세포나 병원체가 전부 다 세포라면 세포막 이런 식으로 자신의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신분증 역할을 할 수 있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전부 다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참고로 나를 기준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정상 세포가 가진 이 항원을 자기 항원이라고 불러요. 나를 기준으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즉 다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이 항원을 비자기 항원이라고 불러. 그럼 대식 세포는 실제 세포의 전체 구조를 가지고 내 거냐 내 거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아니라 이 항원의 종류를 가지고 내 거냐 내 거가 아니냐를 구분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대식이는 이들의 뭘 검사하고 다니는 거야? 신분증을 계속 검사하고 다닌다고. 그래서 신분증 검사해 봤더니 내 거야, 통과. 내 거가 아닌데? 그러면 식세포 작용을 통해서 얘를 제압을 시킬 수 있다는 거지. 됐지? 그리고 생명과학원에서 얘기한 항원이라는 말이 단독으로 나오잖아. 그러면 얘는 보통 뭘 의미하는 거냐면 비자기 항원을 보통 의미를 한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생명과학원에서는 항원은 곧 비자기 항원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도 상관은 없어. 됐지? 선생님, 그러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항원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바이러스의 핵심은 겉껍질인 단백질 있지? 단백질 안에 핵산을 가지고 있잖아. 뭐 DNA나 RNA가 됐든. 됐지? 그럼 바이러스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종류가 한 가지가 아니라 이 종류가 여러 가지거든. 그럼 이 여러 종류의 단백질 중에서 신분증 역할하는 뭐가 있다는 얘기야. 항원이 여기 존재를 한다고. 그래서 여기서 애들도 나름대로 신분증 역할하는 항원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거지. 어찌됐든 이러한 대시기가 이러한 비자기 항원을 구분해서 내 거가 아니라 해서 식세포 작용으로 자신의 세포 안으로 끌어서 이를 분해시킨다고. 그러면 이 분해되는 과정에서 대시기는 병원체에 대한 정보인 항원에 대한 정보를 보조 T림프, 즉 보트한테 정보를 넘겨야 되잖아. 그럼 얘를 분해하면서 이 항원의 일부를 잘라낸다고. 잘라내서 자신의 세포한테 자신의 세포막에다가 살짝 이 항원을 제시한다고. 누굴 거야? 병원체 항원을 제시한다 이거지. 됐지? 그럼 이 생긴 모습을 누가 따가는 거야? 보조 T림프구가 이 정보를 따가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병원체가 가지고 있는 이 비자기 항원을 내가 간단하게 항원 A다 한번 정의를 해볼게. 그래서 그럼 보조 T림프구는 뭐에 대한 정보를 받게 된 거야?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받은 거지. 그럼 이 정보를 비리미하고 독티한테 정보를 넘겨줘야 되잖아. 빨리빨리 넘겨주려면 이 정보를 가진 보티의 수를 늘려야 되겠지. 그래서 얘가 뭐 한다고? 분열을 한다고. 세포수를 늘려가지고 이놈도 온몸으로 보내는 거지. 그렇지? 이 보티가 온몸을 돌아다니다가 누굴 만나? 독성 T림프를 만나게 되면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 넘겨준다고. 그럼 이 독성 T림프도 뭐에 대한 정보를 받아?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받는다고. 그럼 얘는 누굴 찾아다니는 거야? 항원 A를 가진 병원체, 감염된 세포만을 골라다가 얘놈들이 찾아다니는 거지. 그럼 찾아다니려면 혼자 찾아다니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 정보를 가진 독티를 분열시켜서 온몸으로 계속 보내는 거지. 됐지? 그러면 여기 내 몸에 있는 원래 정상세포가 있었는데 이 정상세포가 항원 A를 가진 병원체한테 감염이 돼버렸다. 그럼 더 이상 정상세포가 아닌 거지. 그러면 얘가 이 놈의 분해 과정을 통해서 이들이 가진 병원체에 대한 항원을 이렇게 살짝 올려놓는다고. 나 뭐 됐음 알려주는 거야? 감염 됐음 알려주는 거지. 그러면 이 독티가 이 정보를 통해서 이놈 감염됐는데 하면서 얘를 뭐 시켜버리는 거야. 이렇게 제거를 시켜서 없애버린다.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비리미도 마찬가지야.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받았지. 그럼 이 정보를 가진 세포 하나 갖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가진 비리미의 숫자를 늘린다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부 다 비리미지. 얘들 기능화시키지. 즉 분할을 시킨다고. 무슨 세포로? 형질이하고 그 다음 기억이로. 되겠지? 그럼 이때 형질이의 역할은 항원 A의 정보를 바탕으로 한 Y자형 단백질인 항체를 만들 거라고. 이 항체를 만들어서 주변에다 뿌리지. 어디다가? 체액에다가 뿌린다고. 혈장이나 조직에다가. 그러면 애들이 이와 같은 식으로 체액을 돌아다니다가
항원 A를 가진 병원체를 만나면 이런 식으로 연쇄적으로 결합을 해서 덩어리화 시켜준다고. 그럼 이 덩어리가 돼서 붙잡혀버린 이러한 병원체들을 최종적으로 대식이나 그다음에 호중이가 식세포 작용으로 처리를 해준다는 얘기지. 자, 그다음에 나머지 B림프구는 이러한 정보를 가진, 즉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진 무슨 세포를 만들어?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가진 병원체 2차 침입을 대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거지. 그리고 부득이하게 항원 A를 가진 병원체가 2차 침입을 했다라고 하면 이놈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 뭐보다? 1차 때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분열을 해서 기억세포를 엄청나게 만들어낸다고. 그 다음에 일부는 기억세포 그대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항체를 만들 수 있는 무슨 세포로? 형질세포로 분할시켜서 항체를 뿌려야 된다 이거지. 그치? 그럼 얘들이 뿌려지게 되면 병원체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뭐 할 수 있다? 제압할 수 있다. 자, 지금부터 림프구들의 특징 들어간다고. 잘 봐. 병원체가 하나 더 들어왔어.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항원을 가지고 있겠지. 그럼 얘가 가진 항원을 C라고 표현을 해보자고. 그래서 대시기는 내 항원만 아니면 얘는 항원 A가 됐든 항원 C가 됐든 무조건 식세포 작용으로 전부 다 처리해버린다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이놈도 마찬가지로 항원 C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살짝 노출을 시켜놨겠지. 그럼 이 정보를 누가 따가야 되니? 보조 T 림프가 따가야 되겠지. 잘 봐. 최초에 따간 보조 T 림프구는 뭐에 대한 정보를 받아버렸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받아버렸지. 모든 림프구들의 특징이야. 모든 림프구들은 항원에 대한 정보를 한 가지만 받을 수 있어.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선생님, 그럼 이 항원 C에 대한 정보는 얘는 못 가져가네? 그렇지. 그럼 누가 가져가요? 아직 정보를 받지 않는 또 다른 보조 T가 이 정보를 따간다 이거지. 그럼 얘는 뭐에 대한 정보를? 항원 C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동일한 역할을 할 거라 이거야. 됐지? 그러면 얘가 분열을 해서 독성 T 림프구한테 정보를 넘겨주면 어떤 독성 T 림프구에서 아직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지 않는 또 다른 독성 T 림프구한테 정보를 주겠지. 그럼 그 독성 T 림프구는 누구만 찾아다니는 거야? 항원 C에 감염된 세포만 찾아다닌다고. 말 그대로 한 놈만 팬다 이거지. 됐지? 그 다음에 B림프한테 정보를 주면 아직 정보를 받지 않은 또 다른 B림프가 정보를 받으면 항원 C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형질세포를 분할시켜서 항체를 만든다 이거지. 됐지? 그러면 최초에 항원 A를 가지고 만들어낸 이 항체를 내가 항체 A라 해보자고. 그러면 보조 T림프구가 B림에도 정보를 주고 이 B림이가 분할을 해서 형질세포 만들어서 Y자 형태의 항체를 만들었다고. 그럼 이 항체는 A하고 다르겠지. A는 누구하고만 반응하는 거야? 항원 C하고만 반응한다고. 그럼 얘를 뭐라 부르는 거야? 항체 C라고 부르는 거지. 오케이? 됐지? 그래서 림프구들은 한 종류의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얘들도 많이 틀리는 거. 한 종류의 형질세포는 한 종류의 항원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한 종류의 형질세포는 한 종류의 항체만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이 형질세포가 항체 A랑 항체 C를 동시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이해되겠지? 자, 그 다음에 그럼 항체와 항원이 어떤 원리로 결합을 하는지 여기를 좀 확대해서 여기다 좀 표현을 해볼게. 됐지? 처음에 들어왔던 항원 A야. 항원 A가 입체 구조가 동그랗게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비리미가 이 정보를 받아가지고 형질세포를 통해서 항체 A를 만들었잖아. 그럼 항체 A를 좀 확대해서 보면 이런 형태인데 항체가 꼭지점이 3개인데 그 중에서 병원체와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여기가 두 곳이라고 그랬지. 그렇지? 정확하게는 병원체 누구랑 결합하는 거냐면 항원과 결합하는 부위라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항원 결합 부위라고 불러요. 이 두 곳을. 됐지? 이 항원 결합 부위를 보면 A하고 A가 서로 들어맞는 구조로 이렇게 생겼다. 그럼 항체 C 같은 경우는 항원 C에 대한 정보를 통해 만들었잖아. 그럼 항원 C가 삼각형처럼 생겼다고. 그러면은 항원 C와 결합을 하려면 여기 끝에 부분이 동그래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생겼다고. 그래서 형질이가 항체를 만들려면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반드시 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항원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그에 걸맞는 입체 구조를 가진 항체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지. 이게 되겠지? 그러면 얘 둘이 서로 결합할 수 있는 구조잖아. 그러면 항체가 항원의 일부에 이렇게 찰싹 결합을 하게 된다고. 여기 나머지 한 곳이지. 그럼 나머지 한 곳은 또 다른 병원체에 동일한 항원 A를 가진 놈하고 또 이렇게 결합할 수 있다 이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연쇄적으로 결합할 수 있는 거지. 됐지? 참고로 입체 구조 중에서 서로 들어맞는 구조 있지. 서로 들어맞는 이 구조를 뭐라 부르냐면 생물학에서는 특이성을 갖는다 불러. 그럼 항원과 항체가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하는 거지? 이거를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응집된다라 불러. 즉 항원 항체 반응이라는 얘기는 특이성을 가지고 결합하는 무슨 과정이야? 응집사례라고. 됐지? 그래서 이들이 결합하게 되면 애들이 덩어리가 커지잖아. 연쇄적으로 결합되니까 이 말을 응집량이 많아진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자, 여기까지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1차를 왜 비특이적이냐, 2차를 왜 특이적이냐, 이제 이게 이해가 된다고. 2차 방어작용은 림프구에 의한 작용이고 림프구들은 한 종류의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해 주기 때문에 얘들을 특이적이다 표현한 거라고. 그래서 근데 1차 방어는 항원의 종류와 관계없이 내 항원만 아니면 다 방어를 해주는 거지. 상관이 없는 거지. 종류 구분 없이. 얘들을 뭐라 부르는 거야? 비특이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용을 정리하시면 된다. 여러분들 교재 136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지금 흐름을 바탕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 됐지? 첫 번째 항원과 항체 반응의 특징 나있는데 항원은 세균, 바이러스, 독소 등 2종 단백질인데 그냥 신분증 역할하는 고유한 입체 구조를 가진 단백질의 종류다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보면 돼. 이해되겠지? 자, 항체는 이 특정 항원에 결합할 수 있는
역시 단백질 종류의 물질이 되는 거고, 비림프구의 분화 과정을 통해서 형질세포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지. 그치? 그 다음에 이 항체를 구성하는 단백질 이름을 감마글로불린 단백질이다 표현하는데, 이거는 알 필요 없어. 그냥 단백질이다, 이 정도만 하면 된다고. 오케이? 그래서 항원 항체의 반응의 특이성, 즉 한 종류의 항체는 한 종류의 항원하고만 결합하는 거지.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체가 이렇게 있으면 항체의 구조가 양쪽이 항원과 결합하는 구조지. 그러면은 한 종류의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만들었기 때문에 이 양쪽의 항원과 결합할 수 있는 부위의 구조가 서로 다를 수가 없다고. 얘는 동그란데 얘는 이렇게 세모일 수 없다고. 됐지? 그래서 얘가 동그라면 얘도 이렇게 동그란 이 하나의 구조만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서 한 가지 항원하고만 반응한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됐지? 1대1 관계다 뭐 이 말이 바로 이런 뜻이라 이거야. 이해 되겠지? 항체가 내 몸에 사는 역할들을 표현했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모르셔도 돼.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됐지? 자, 그 다음에 림프구에 의한 작용. 림프구에 의한 작용 우리가 전부 다 2차 방어로 뺐지. 림프구들은 한 가지 항원하고만 반응하기 때문에 이들을 특이적 방어 작용이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 이때 보트의 역할은 대식으로부터 항원에 대한 정보를 받아서 이 정보를 독티하고 비리미한테 정보를 넘겨주는 역할을 했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면 되겠죠. 그치? 이때 이제 세포 독성 T림프 같은 경우는 특정 항원에 감염된 세포만을 골라서 죽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자, 비리미 같은 경우는 온몸에 펼쳐져 있는 이 특정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진 병원체를 빠르게 제압하기 위해서 형질세포로의 분할을 통해서 항체를 뿌려대므로써 병원체를 빠르게 제압하는 데 관여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면역 과정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뭘 뿌려대는 거다? 항체를 뿌려대는 거다. 그리고 비림프구에 의한 전체 면역작용 우리가 체액성 면역이라고 그랬고, 독티에 의한 과정 우리가 세포성 면역이라는 거 앞에서 큰 틀로 잡아왔던 거지. 됐지? 자, 기억이 같은 경우는 항원에 대한 정보를 기억해뒀다가 그들의 2차 침입 이후의 과정을 대비함에 있어서 대기시켜 놓고 있는 세포다라고 여러분 이해하면 되겠지. 자, 그 다음 여러분들 교재 138쪽에 나와 있는 그래프 해석 들어가 보자고. 방금 배웠던 내용을 그래프 해석을 할 건데, 이때 시간에 따른 항체 생성량을 우리가 그래프로 표현을 하는 거야. 됐지? 시간이 있고 Y축이 항체량 해석을 하자고. 자, 오케이. 항원에 대한 종류 잘 봐. 항원 A가 1차 침입했어요. 문제에서 1차 침입했다는 얘기는 이 항원이 이 체내로 처음 들어왔다는 얘기고, 그럼 체내에서는 그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를 갖고 있지 않은 상태다라고 여러분 보면 돼. 그럼 들어오자마자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지. 1차 방어 과정과 2차 방어 과정 거쳐야 하기 때문에 항체가 만들어짐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됐지? 그래서 약 5일에서 7일 이후에 이제 드디어 형질세포가 분화가 되면 그들로부터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때 생산된 항체를 내가 항체 A라 하자고. 됐지? 처음 들어왔던 반응이기 때문에 이 과정은 항원 A에 대한 1차 면역 과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주의할 거 1차 방어 아니야. 됐지? 2차 방어 중에서 체액성 면역 중에서 1차 면역 과정이라는 거지. 됐지? 자, 항원 A가 2차 침입을 했어요. 이 과정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다면 기억세포가 작용을 하겠지? 그러면 여기보다는 훨씬 빠른 시기 안에 더 많은 항체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오케이? 그러면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가 작용을 해서 항체 생산량을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많이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거는 항원 A에 대한 2차 면역이 되는 거지. 자, 그 다음 항원 A가 3차 침입을 했다고. 기억세포가 또 작용을 하면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많은 양을 만들어낸다고. 그래서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세포가 작용을 했기 때문에 항원 A에 대한 몇 차 면역이 된다? 2차 면역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됐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항원 A가 2차 침입할 때 항원 B가 1차 침입했다 가정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시기에는 항원 A에 대한 기억세포는 있었지만 항원 B에 대한 기억세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럼 항원 B에 대한 항체는 항체 A보다는 훨씬 더 늦게 항원 A의 1차 침입때와 유사한 시기에 따라서 이렇게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이때 만들어진 항체를 항체 B를 하자고. 그러면 이때 만들어진 건 기억세포가 작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항체 B가 생산된 거는 항원 B에 대한 몇 차 면역이 되는 거야? 1차 면역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지. 됐지? 지금 교재에서는 여기다 2차 면역이라 적어놨는데 지금 1차 면역으로 여러분들 수정을 해 주셔야 돼. 됐지? 자, 그 다음에 항원 A가 3차 침입할 때 항원 C가 1차 침입에다 가정을 해보자고. 그럼 항원 C도 기억세포가 작용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원 C에 대한 1차 면역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훨씬 더 후반에 항원 C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겠지. 그럼 내가 이걸 항체 C라 해보자고. 됐지?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원 C에 대한 몇 차 면역이 되는 거야? 1차 면역이 된다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항원 C가 2차 침입을 했거든? 2차 침입을 했는데 1차 면역과 유사한 항체 형성 그래프가 나오더란 얘기야. 그래서 그 말은 이 과정에서 항원 C에 대한 무슨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이야? 그렇지. 기억세포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2차 침입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기억세포가 작용한 게 아니라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항원 C에 대한 몇 차 면역이 된다는 얘기야? 1차 면역의 결과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는 1차 침입에서 1차 면역이 일어났어. 그럼 이 과정에서 기억세포가 무조건 만들어진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는 거지. 그래서 1차 면역에 대한 이 최초의 결과만을 가지고 항원 C에 대한 기억세포가 형성된다 보장할 수 없다는 거지. 그럼 기억세포가 형성됨을 확실히 알려면 2차 침입해봐서 1차 침입 때의 항체 생산량과 비교를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1차 면역과 똑같은 그래프가 나오면 기억세포가 작용하지 않은 거야. 됐지? 그래서 항원 A의 1차 침입과 2차 침입 때처럼
항체 생산량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난다면 얘는 확실히 기억세포가 작용한 거지만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왔다면 얘는 기억세포가 작용한 거 아니라고. 그러면 항원 C에 대한 2차 침입 이후에 그럼 이 과정에서는 기억세포가 작용을 했을까?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을까? 그거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죠. 왜? C를 또 한번 넣어봐야 되지. 만약에 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왔다면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기억세포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근데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 과정에서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기억세포의 생성 여부는 처음 들어왔던 이전에 들어왔던 병원체에 의한 항체 생산량과 이후에 들어왔던 병원체에 의한 항체 생산량을 비교해 봐야지만이 기억세포 형성 여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면 항원 B에 대한 면역 과정에서 여기서는 형질세포는 분명히 만들어졌지만 기억세포가 만들어졌니? 이건 우리가 확정할 수는 없다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와 같은 과정을 알면 우리가 예방 백신에 대한 원리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됐지? 자, 예방 백신하고 비교되는 내용 면역 혈청에 대해 이건 이따 설명하고 예방 백신부터 먼저 설명을 하자고. 이 논리를 알면 우리가 이제 매해마다 독감 예방 주사, 즉 독감 예방 백신을 우리가 맞는 이유를 알게 될 거야. 됐지? 예를 들면 독감 바이러스가 있다고. 이 독감 바이러스가 가진 항원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A담 해보자 이거지. 근데 얘가 엄청 강한 놈이야. 강하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면역 체계를 통해서 항체를 만들기도 전에 내 몸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런 질병성이 굉장히 강한 놈을 우리가 고위험성 질병 병원체라 부르게 되는 거거든. 지금 이에 대해서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이거지. 됐지? 그러면 이 엄청나게 강한, 즉 치사율이 굉장히 높은 이러한 바이러스가 가진 뭐에 대한 정보를 알면,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알면 이 항원 A만 넣어줄 수 있다면 우리가 이에 대한 기억세포를 만들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굉장히 강한 독감 바이러스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약화시킨다고. 약화된 독감 바이러스를 갖게 되는 거지. 그러면 강하든 약하든 뭐에 대한 정보는 그대로야. 항원 A에 대한 정보를 그대로지. 그래서 이 약화된 독감 바이러스를 여기다가 집어넣어준다고. 인위적으로 1차 침입을 유도시켜버리는 거지. 됐지? 그럼으로 인해서 이에 대한 면역 과정을 일으켜서 이 과정에서 무슨 세포를 만들게 하는 거야? 기억세포를 만들게 하는 거지. 됐지? 그러면 실제 진짜 강한 놈이 들어왔다고. 강한 놈이 들어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이에 대한 정보인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양의 항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 강한 놈을 내 몸에서 충분히 뭐 할 수 있는 제압할 수 있는 여력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 기억세포를 만들기 위한 약화된 특정 항원을 가지고 있는 이 병원체들을 우리가 뭐라 부른다? 예방 백신이다 이렇게 부르게 된다고. 됐죠? 그래서 예방 백신 주성분이 뭐니 그러면 약화시킨 항원이다. 됐지? 그 다음에 목적은 뭐니 그러면 체내로 유입을 시켜가지고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가진 무슨 세포를 만드는 거? 기억세포를 만들어서 2차 면역을 대비해 주는 거지. 자, 이에 대비되는 개념이 면역 혈청이에요. 면역 혈청 뭐냐면 이런 사례. 예를 들어서 내가 산에 갔는데 우연찮게 뱀이 날 물어버렸어. 그러면 내 체내로 뭐가 유입되겠냐? 뱀 독이 유입이 되겠지. 일종의 뱀 독도 단백질 성분이라 내 몸에서는 뭐로 작용을 쓰냐면 항원으로 작용을 한다고. 그럼 이 독이 온몸으로 퍼져서 각 세포한테 공급이 돼버리면 각 세포의 세포 음량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에너지 고갈로 나는 빠르게 사망할 수 있다고. 됐지? 굉장히 빠른 속도거든. 수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어요. 그럼 이에 대항할 수 있는 항체를 내 스스로도 만들 수 있지만 항체가 만들어지려면 5에서 7일 정도 걸린다고. 그럼 여기에 대항하기도 전에 나는 그냥 죽어버릴 수 있다 이거지. 됐지? 그래서 이 특정 뱀에 대한 항원인 이 독에 대한 항체를 미리 모여놓자는 얘기야 이거. 미리 제작해 두고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 항체가 미리 제작되어 있다면 이 독이 유입되면 미리 제작된 항체를 넣어주게 되면 들어가자마자 얘들이 서로 뭐냐고 이 안에서 응집이 돼서 독성 효과를 빠르게 줄일 수 있다는 거지.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어? 살아날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미리 제작된 이 항체가 담겨져 있는 이 놈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면역 혈청이라 부른다고. 그래서 면역은 방어 과정에 관여하는 항체가 담겨져 있는 액체다. 이래서 면역 혈청이 난다고. 그래서 면역 혈청의 주성분은 항체가 되는 거지. 됐지? 목적은 뭐야? 유입된 항원을 빠르게 제거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 이거지. 됐지? 근데 대체적으로 그래요. 대체적으로 들어가면 대다수의 항원이 다 제거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 특정 항원에 대한 내 몸에서는 면역 과정이 일어나기도 전에 얘들이 제거가 돼버린다고. 그래서 보통의 경우는 기억세포, 즉 이 항원에 대한 기억세포는 보통 형성되지 않는 게 일반적이다. 됐지? 자, 다음은 여러분들 138쪽에 나와 있는 대표적 실험 사례가 있지. 이게 실제 최근에 출제되고 있는 문제 유형이야. 그치? 거의 여기서 출제되나 보면 돼. 지금의 문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알려면 앞에 전반적인 방어 작용 흐름을 알아야 이 내용 이해가 되겠지. 그치? 그치? 일단 생쥐 3마리가 있는데 이 생쥐 3마리는 유전적으로 전부 다 동일해. 유전적으로 동일하다는 얘기는 서로의 세포를 주고받아도 서로의 세포 내에서는 다 동일한 항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포 간에 거부 반응이 없다. 이런 뜻이야. 됐지? 자, 생쥐 A한테 항원 X를 넣어줬어요. 항원 X. 그럼 이 X에 대한 방어 과정을 통해서 생쥐 A는 항체라든지 기억세포를 만들었을 거란 얘기야. 이해되겠죠? 그래서 이 생쥐 A한테서 충분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 A한테서 혈청을 뽑았다고. 혈청 또는 혈장이라 봐도 상관이 없어. 그럼 이 혈장에는 항원 X에 대한 뭐가 들어가 있겠니? 그러면 여기는 항체가 들어가 있겠지. 그럼 항원 X에 결합할 수 있는 상태가 X라자고. 뇌를 이렇게 보유하고 있을 거라고.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 이 생제이로부터 기억세포 뽑았는데 이 기억세포는 뭐에 대한 기억이야? 항원 X에 대한 기억인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래서 이 항체가 담겨진 혈청을 생지 B한테 주고 그 다음 기억이는 생지 C한테 주입을 시켜줬다고.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이 항체 X에 대한 농도를 한번 측정을 해보자 이거지. 됐지? 혈청을 직접 주입하잖아. 그럼 항체 X가 직접 들어오는 거지. 그럼 들어온 만큼 얘가 이 양이 이렇게 있겠지. 그렇지? 그 다음에 내 몸에 존재하는 단백질은 크게 쓰이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내 몸에서 분해를 시켜버리거든. 그래서 항체 X가 처음에는 이렇게 양이 많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줄어들기 시작을 한다고. 오케이? 주의하실 점은 생지 B는 아직 항원 X에 대해서 경험한 적이 없어. 당연하겠지만 항원 X에 대한 기억세포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지. 그렇지? 그러면 최초에 유입된 항체 X가 충분히 양이 줄어든 상태에서 이때 항원 X를 넣어보자고. 됐지? 그러면 생지 B 입장에서는 기존에 넣어줬던 항체 X도 떨어져 버렸고 원래 기억세포를 갖고 있지도 않았기 때문에 항원 X에 대한 체액성 면역 중에서 당연히 1차 면역이 일어나겠지. 그럼 항체가 바로 만들어진 게 아니라 좀 시간이 걸린 다음에 그 이후에 이렇게 만들어질 거라고. 그래서 그러면은 항원 X에 대한 몇 차 면역 결과가 나올 거란 얘기야? 1차 면역 결과가 나올 거라 이거지. 됐지? 자, 그 다음 생지 C한테는 기억세포를 주사를 시켜줬어요. 그럼 기억세포는 항원 X를 만나기 전까지는 애가 분화하지 않지. 즉 형질세포를 분화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건 아니라고. 그래서 항체 양이 거의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 거지. 그 다음 이 과정에서 항원 X를 넣어보자고. 그렇지? 이 기억이는 분명히 뭐에 대한 기억이야? 항원 X에 대한 기억이지. 생지 C 입장에서는 지가 만든 기억세포는 아니지만 기억세포를 주입해 줌으로써 이미 경험한 것과 같은 효과를 줘버린 거지. 그럼 항원 X가 들어가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억기가 바로 작용해 주겠지. 바로 분열하고 바로 분할을 통해서 항체를 빠르게 만들어낼 거라고. 그러면 여기보다는 빠르면서 많은 양이 만들어지겠지. 즉, 몇 차 면역 결과가 나타나겠어? 2차 면역 결과가 나타나는 이런 그림이 나올 거라고. 이쪽에서 두 그래프를 비교하게 되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형성이 될 것이다. 됐어?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물어보는 거는 얘를 뭐 A라 그러고 얘를 뭐 B라 한단 말이야. 그럼 A가 뭐니 B가 뭐니 이런 거 물어본다고. 그래프를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본다는 얘기지. 자, 다음은 여러분들 교재 139쪽에 나와 있는 림프구의 생성과 성숙 과정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별표 하나 쳐주시고 전체적인 방어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림프구의 생성 과정과도 같이 엮어서 문제에서 보기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꼭 잡아야 되는 내용이다. 이해되겠지? 근데 림프구는 우리가 무슨 구의 종류야? 백혈구 종류가 되는 거지. 됐지? 모든 백혈구는 어디서 만들냐면 뼈 속에서 만들어진다고. 됐지? 뼈 안에 체액이 차 있는데 뼈 안에 체액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골수라 불러. 됐지? 골수 안에는 앞으로 혈구가 될 세포, 즉 분화가 덜 된 세포들이 이렇게 존재한다고. 됐지? 그래서 얘가 미분화 세포들이 있어요. 됐지? 여기다가 어떤 신호를 주게 되면 얘가 드디어 혈구로 분화가 되는데 그 중에서 백혈구로 분화가 될 거거든. 그럼 백혈구 중에서도 무슨 구만 해석해 보자는 얘기야? 림프구만 해석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 골수 안에서는 림프구의 모든 종류가 다 만들어진다고. 뭐하고? B림프구하고 T림프가 전부 다 만들어진다고. 자, 그 다음에 처음에 분화가 끝난 다음에 이들이 기능화가 되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무슨 과정이 필요하냐면 성숙 과정이 필요하다고. 즉 세포 내에서 필요한 물질들을 기능화되기 위해서 물질들을 좀 만드는 과정이 좀 필요하다 이거지. 이들의 무슨 장소에 차이가 생기냐면 성숙 장소에 차이가 생긴다고. 그래서 B림프구는 골수에 그대로 남아가지고 애는 그대로 성숙한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둘 다 공통적으로 어디서 분화가 일어나? 골수에서 분화가 일어나고 B림프구는 어디서 그대로 성숙한다고? 골수에서 그대로 성숙을 하는 게 B림프구라고. 근데 T림프구는 골수에서 분화가 된 다음에 성숙되는 장소가 다르다고. 성숙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동을 한다고 얘가. 됐지? 그 기관이 어디냐면 가슴샘이라는 기관 이동을 해요. 가슴샘 어디냐면 심장 바로 옆에 붙어있는 기관이거든. 이쪽으로 이동을 해서 여기서 뭐라는 거야? 성숙을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참고로 성숙되는 장소에 따라서 B림프구하고 T림프구의 실제 이름이 붙여진 거거든. 골수가 영어로 본메로우야. 본메로우. B. 골수를 딴 거야. B. 됐지? 자, 그 다음 가슴샘은 영어로 뜨머스, 사이머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T를 딴 거라고. 그래서 얘는 가슴샘에서 성숙했네. T. 얘는 골수에서 성숙했네. B. 그래서 B림프구, T림프구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지.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치? 반드시 꼭 기억을 해두셔야. 이들의 이름은 성숙되는 장소에 이니셜을 따가지고 이름이 붙여진 거구나. 다음은 방어 과정의 마지막 내용, 면역 관련 질병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세 가지가 있지. 자가면역, 알레르기, 그 다음 에이즈가 있다. 참고로 자가면역 같은 경우는 긍정적 의미가 아니야. 내 몸에 백혈구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원래 내 세포를 건드리면 안 되잖아. 이제 감염된 세포, 이런 세포 빼고 내 정상화되어 있는 세포마저도 죽여버리는 이런 질병들을 자가면역이라 한다. 됐지? 그 다음에 이 자가면역은 주로 림프구에 의한 작용의 효과가 많기 때문에 림프구의 특징이 특정 항원을 가진 놈만 골라 죽이는 거잖아. 그래서 내 몸의 조직들 중에서도 특정 조직만 골라 죽이는 이런 문제점들이 생긴다고. 그래서 대표적인 애가 이제 관절염이 있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이라 들어봤지, 그치? 그래서 관절을 보면 뼈와 뼈 사이에 연골세포가 있다고. 이 연골세포만 집중적으로 특정 림프구들이 골라서 죽여버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우리가 2단원 대사성 질환, 그 다음 3단원 항상성 파트 조절에서 혈당량 조절 중에서 제1형 당뇨병 증상이 있었잖아. 이제 베타세포 이상인 경우. 그래서 특정 림프구가
이자섬에 있는 베타 세포만 골라 죽여버리는 거지. 그러면 인슐린의 분비량이 당연히 줄어들게 될 것이고 결과적으로 제1종 당뇨병 유발되는 이런 사례들과 연관이 되다라는 거. 어쨌든 자가 면역은 의미 정도만 알면 된다. 됐지? 두 번째가 알레르기인데 알레르기는 반드시 과정을 통해서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 됐지? 그래서 알레르기 과정 보자고. 자, 흐름만 보시면 돼요. 됐지? 자, 봐.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가장 대표적인 애가 꽃가루가 있다고. 꽃가루도 일종의 세포지. 누구의? 식물의 생식세포야. 세포는 세포니까 나름대로 뭘 가지고 있겠냐? 항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꽃가루가 체내로 유입이 됐어요. 이 항원을 A라 하자고. A가 유입이 돼서 참고로 꽃가루라는 생식세포는 체내로 유입이 되면 이 생식세포는 특징상 애들이 분열하진 않거든. 내 몸을 직접적으로 괴롭히진 않는다고. 그래서 이 꽃가루는 무슨 체로 인정하지 않아요. 병원체로 인정하지 않아. 그래서 근데 이에 대해서 과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 과정 다시 한번 살펴보면 병원 A가 유입되면 기본적인 전체 방어 과정을 통해서 항체까지 다 만들어져서 항체가 만들어지면 항원 A와 응집이 돼서 A들이 제거가 된다고. 이게 보통 일반적인 모든 사람한테 일어나는데 특정 사람한테는 이 이유 과정이 더 일어나. 뭐가 일어나냐면 이때 만들어진 항체가 있다고. 항체 A를 할게요. 이 항체 A가 특이하게 내 몸의 진피에 구성하고 있는 백혈구 중에서 무슨 세포? 비만 세포가 있잖아. 비만 세포막에 이렇게 결합을 해버린다고 얘가. 그래서 여기까지가 첫 번째 과정이야. 됐지? 이 과정까지는 알레르기 증상은 나타나지 않아요. 됐지? 자, 이런 상황에서 꽃가루가 2차 침입을 했어요. 즉 항원 A가 2차 침입을 한다고. 그 온몸에 펼쳐져 있는 비만 세포마다 이 항원 A에 결합하신 항체가 다다다다 붙어있는 상태잖아. 그러면 이 꽃가루, 항원 A를 가지고 꽃가루가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대다수의 비만 세포에 결합을 해버린다고. 그러면 비만 세포한테 엄청난 신호를 줘버리는 거지. 지금 비만 세포가 깜짝 놀래가지고 어마어마한 양의 뭐를? 히스타민을 그냥 분비도 아니고 과다 분비하게 된다고. 어디서? 온몸에서. 이게 되겠죠? 그러면 히스타민의 역할이 주변 뭐를? 모세 혈관을 확장시켜버리지. 그래서 혈관 속에 있는 혈장을 조직액으로 많이 빼버린다고. 조직의 양이 늘어나면 피부를 많이 밀겠지. 이러므로 인해서 부종이 생긴다고. 부종. 됐지? 이 부종이 막 중간중간에 막 어두터도 막 생긴다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 본인이 얘기하는 뭐야? 두드러기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지. 오케이? 되겠지? 그 다음 히스타민이 과다 분비가 되면 이놈이 구심성 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가면 대뇌는 이거를 어떤 감각을 의식화가 돼버리냐면 가려움증으로 의식화를 시켜버린다고. 그래서 과다 분비가 되기 때문에 가려움증도 굉장히 심한 가려움증이 유발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알레르기의 주 원인은 뭐니? 그러면 히스타민의 과다 분비야. 그럼 이 과다 분비가 곧 이런 알레르기 증상을 일으키는 거잖아. 그래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원인이 1차 침입했을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몇 차 침입부터? 2차 침입 이후부터 문제가 된다고. 됐지? 자, 그럼 이러한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인간이 개발한 약물이 있다고. 히스타민의 이 역할을 억제시켜주면 되지. 얘를 억제시켜주는 약물이 있는데 히스타민에 대항하는 약물이라 그래가지고 얘를 항히스타민제라고 한다고. 자, 그럼 세 번째 질병 에이즈 한번 들어가 보자고. 자, 에이즈는 원인이 바이러스인데 그 바이러스 우리가 HIV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지. 됐지? 전체 인체 방어작용의 흐름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이 HIV의 작용 원리에 의한 질병이 왜 일어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됐지? 다시 한번 흐름을 살펴보면 우리 체내로 특정 항원이 유입이 되면 내 몸에 있는 대시기가 식세포 작용으로 처리를 해주고 이에 대한 정보를 보조 T림프, 즉 포티한테 정보를 주게 되지. 그럼 포티는 이 정보를 누구한테? 비리미하고 그 다음에 독성 T림프, 즉 독티한테 정보를 준다고 얘가. 그럼 비리미에 의해서 내 몸에 뭐가 유도가 되지? 체액성 면역이, 그 다음 독티에 의해서 내 몸에 세포성 면역이 일어난다고. 됐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림프 구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방어 작용 우리가 몇 차다? 2차 방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지. 2차 방어와 똑같은 말이 후천적 방어 또는 후천적 면역 작용을 한다고. 그럼 HIV가 체내로 유입이 되면 이 HIV가 자신의 개체를 늘리는 데 필요한 숙주세포를 찾아다녀야 되겠지. 그 숙주세포의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보조 T림프구야. 그치? 얘는 보조 T림프구만 숙주 대상으로 삼는다고. 그러면 보조 T 안으로 HIV가 유입이 되면 HIV 숫자를 늘리겠지. 그리고 때가 되면 빠져나와요. 그럼 이 보조 T는 죽게 될 것이고 이때 빠져나온 HIV는 또 다른 보조 T림프를 찾아서 또 기생활동할 거라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 이거지. 시간이 지나서 수년이 지나게 되면 HIV 수는 계속 증가를 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보조 T 림프계 수는 계속 줄어들게 된다고. 나중에 시간이 더 지나가잖아. 보조 T가 완전히 사라져 버린다고. 보조 T 림프가 완전히 사라지면 새로운 항원이 들어오더라도 이 항원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림프구들이 받을 수 없게 되지. 그러면 결과적으로 몇 차 방어가 무너져 버려? 2차 방어가 무너지는 전체적인 면역 체계가 완전히 약화가 돼버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에이즈라는 질병을 다른 말로는 후천성 면역 결핍증이다 이렇게 풀어내잖아. 그 이유가 2차 방어를 또 다른 뭐 후천적 방어, 후천적 면역을 하기 때문에 이 면역 체계가 사라져 버린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거를 결핍됐다. 그래서 결핍증 이렇게 부르게 된다. 오케이? 됐지? 그래서 보조 T림프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후천성 면역 결핍증, 즉 에이즈로 이렇게 판명이 되는 거야. 그래서 아주 찌질한
병원체가 들어오더라도 이 병원체를 결국 몇 차 방어로만 막아야 돼? 1차 방어로만 막아야 되지. 내 몸의 방어 작용에서 1차 방어는 그렇게 강한 방어는 아니거든. 정말 쉽게 뚫린다고. 그러면 그 찌질한 병원체가 내 몸에서 증식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찌질한 놈이 아니게 되면서 나는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온다는 얘기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프를 좀 해석을 좀 할게요.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여기에 감염이 됐다는 얘기는 HIV에 감염이 됐다는 뜻이다. 됐지? 이때 최초에 들어온 HIV가 가진 항원에 대한 정보를 내가 항원 A라 표현해 볼게. 최초에 감염이 되면 이들이 숙주세포인 보조 T림프구를 찾아서 A들의 개체수 늘리겠지. 그럼 그만큼 보조 T림프의 숫자가 줄어들고 HIV 숫자는 늘어나게 된다고. 됐지? 근데 이후 과정을 보면 HIV 수가 다시 줄어드는 거 보이냐? 그 이유가 내 몸에서도 이에 대한 방어 과정을 계속 일으키기 때문인 거야. 그러면 보조 T림프구에 기생하지 못한 HIV들이 가지고 있는 항원을 바탕으로 내 몸에서 뭘 만들겠어? 항체를 만들겠지. 그럼 이 HIV 항체 당연히 뭐가 되겠어? A가 되겠지. 이것이 대량으로 만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드디어 HIV를 빠르게 잡아낼 수 있다는 거지. 하지만 주의할 거는 보조 T림프구 안에 있는 바이러스까지는 잡아낼 수는 없는 거야. 됐지? 그래서 아직까지 제거되지 못한 HIV에 의해서 걔들이 또 증식을 한다고. 그럼 내 몸에서는 계속해서 싸우는 거지, 걔들하고. 그리고 시간이 더 지나잖아.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이기냐면 HIV가 이긴다고. 그럼 결국 뭐의 수가 계속 줄어버려요. T림프의 수가 계속 줄어들면서 대략 이 시점 이후에 T림프구의 수가 완전히 사라져버리지. 특히 보조 T림프를 의미하겠지. 여기 이후서부터 뭐가 판명되는 거야? 에이즈다 이렇게 판정이 되는 거지. 오케이? 알겠지? 그럼 애들 또 물어보는 게, 선생님, 항체량이 이렇게 높은데도 불구하고 왜 HIV가 줄지 않고 늘어나나?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게 바이러스의 진화적인 특징인 거지. 바이러스는 증식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자신의 유전 정보를 바꾼다고. 유전 정보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들이 가진 뭐에 대한 정보가 바뀌어버려요? 항원에 대한 정보가 바뀌어버린다고. 그러면 기존에 만들어 놓은 이 항체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 새롭게 바뀌어버린 항원에 대항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HIV 수는 더더욱 늘어나는 과정이 된다고. 그러므로 인해서 보조 T림프 수는 더더욱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 정도의 수준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시면 면역계 질병은 뭐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고, 실제 수능에서는 이 면역계 질병과 관련돼서는 거의 물어본 적이 없지. 자, 이상으로 방어 작용과 관련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